병원 복대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한지우는 냄새를 들이마시며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응시했다. 그는 젊고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지금은 그의 제국보다 더 거대한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몸을 갉아먹는 희귀병이었다. 주치의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트를 넘기며 회장님,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셔야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지훈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의 나이 28, 젊음과 재력,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그것들은 그의 생명을 단 며칠도 연장해주지 못했다. 그의 옆에 선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력감과 절망이 그를 짓눌렀다. 지훈의 가족들은 이미 그를 포기한 듯 보였다. 그들은 그가 남긴 유산을 놓고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삼촌과 사촌형은 가장 집요했다. 그들은 지훈의 병이 깊어질수록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지훈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훈의 어머니가 한 노인을 데리고 병실로 찾아왔다. 노인은 깊은 산속에 사는 유명한 예언가이자 주술사라고 했다. 지훈은 비웃었다.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미신으로 해결하려 하다니.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노인은 지훈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소. 하지만 아직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소. 산골 깊은 곳에 있는 한 여인과 혼인하면 당신의 운명은 바뀔 것이오. 그녀는 당신의 목숨을 구할 빛이 될 것이오. 지훈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보고 시골 처녀와 결혼하라고요. 노인은 지훈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여인은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소.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그녀를 찾아가 당신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노인은 지훈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가시오. 그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리고는 어머니에게만 인사를 건네고 병실을 떠났다. 지훈은 허무함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미신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조각을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제국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에게 갈갈이 찢길 것이다. 그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노인의 말대로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살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그의 전용 헬기는 깊은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 착륙했다. 그곳은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이었다. 공기는 맑고 깨끗했으며 풀과 흙 냄새가 코코그들 스쳤다.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깨끗하고 맑아 보였다. 그녀는 지훈 일행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마치 맑은 연못 같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노인이 주었던 나무 조각을 내밀었다. 여인은 조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수많은 약초가 걸려 있었고 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말은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왜 나여야 합니까? 당신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신이 나를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답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라고 한 노인이 말했소.
당신이 내 운명을 바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서연은 그의 솔직함에 미소 지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군요. 당신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그는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말하시오.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소.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첫째, 당신의 병이 나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묻지 말고 따르십시오. 당신은 나의 환자일 뿐입니다. 셋째, 내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든 당신은 나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거짓이나 욕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다. 서연은 그를 힐끗 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결혼식은 간단하게 치르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합시다. 나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요구에 모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거래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지훈의 비서와 서연의 가족들만 참석했다. 서연은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청초하고 우아했다. 지훈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계약 결혼이지만 당신이 나의 남편인 동안 나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화려하고 차가운 대저택에서 그녀는 한 송이 들꽃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첫날 밤은 아무런 감정 교류도 없는 그저 두 사람의 운명이 엮인 첫 발걸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윤서연이 한지훈의 저택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유리관 속에 작은 곤충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투박한 신발 소리를 증폭시켰고 거울처럼 닦인 벽에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다. 집안의 모든 것이 비싼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공간이었다. 마치 총재의 몸 상태를 반영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익숙한 냄새를 맡고 싶었다.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약초차 냄새. 하지만 이곳에는 값비싼 커피 머신과 알 수 없는 서양 식재료들만 가득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찾았지만 그런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훈의 식단은 철저히 영양사가 짜준 대로 관리되고 있었고 대부분은 영양제와 보충제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밥을 지어 총재에게 가져다 주었다. 죽처럼 부드러운 쌀밥과 맑은 채소국,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이었다. 지훈은 그녀가 가져온 소박한 식단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의 주치의는 늘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음식을 놓았고 그녀의 눈은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깊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 식단으로 드셔야 합니다.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난밤 처음으로 푹 잔 잠의 기운을 기억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은 부드러웠고 채소국은 맑고 시원했다. 그의 몸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연의 맛에 반응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오랜만에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서연의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 무렵, 지훈의 삼촌인 한태성과 사촌형 한영민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은 서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태성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바로 지훈이의 새 신부인가 하긴. 지훈이 몸 상태가 그 모양이니 멀쩡한 집안의 아가씨가 오겠나. 어디서 온 무슨 용한 무당집 딸이랬던가. 서연은 그들의 조롱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그들을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총재님의 병을 치료할 사람입니다. 영민은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네가 너 같은 시골 처녀가 뭘 안다고? 넌 그저 지훈이의 병을 핑계로 이 집 재산이나 노리고 온 게 뻔하다.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감히 우리 한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어르신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분노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유일한 목적을 잊지 않았다. 바로 지훈을 치료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밤마다 지훈의 방에 들러 그의 몸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잠든 사이 맥을 짚고 피부의 상태와 호흡을 점검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약초와 자연의 기운을 다루는 고대 의술의 계승자였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다. 그녀는 매일 밤 지훈의 몸에 맞는 약초를 정성껏 따려 작은 잔에 담아 지훈의 옆에 놓아두었다. 지훈은 매일 아침 깨어나면 머리맡에 놓인 맑은 약초차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그것을 마셨다. 그는 서서히 몸이 가벼워지고 잠자리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약물에 의존해야만 잠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치료법을 비밀로 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약재를 조달했고 조용히 총재의 건강을 돌보았다. 그녀는 병원이나 주치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에 의존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흔적을 숨겼다. 그러나 지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자 태성과 영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회사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매일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돌았고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영민은 한밤중에 서연의 방 앞에서 몰래 엿들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서연은 잠든 총재의 방에서 조용히 치료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민은 서연의 방을 몰래 뒤졌지만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알 수 없는 약초와 낡은 의학 서적뿐이었다. 영민은 비웃으며 생각했다. 이게 고작이야. 이런 걸로 지훈이를 치료하겠다고 말도 안 돼. 그는 서연을 더욱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운이 좋은 시골 처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태성과 영민은 서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와 가족 관계를 파헤쳤지만 그녀의 배경은 깨끗하고 단순했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병든 노모를 돌보며 약초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고 했다. 그들은 서연이 신비한 의사일 거라는 생각을 떨쳐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운이 좋은 사기꾼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서연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려 했다. 그들은 그녀의 옷차림과 말투를 비꼬았고 그녀를 하인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서연은 늘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마치 바람처럼 흘려보냈다.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지훈은 서연의 조용하고 굳건한 태도를 보며 그녀에게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신뢰와 존경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목숨을 구원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총재의 몸을 관찰하고 병세를 살피며 그에게 맞는 약을 조제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녀는 총재의 몸이 천천히 회복하는 것을 보며 만족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한지훈의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하자 그의 주변에선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지훈의 혈액 검사 결과와 바이탈 체크 수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의 몸은 시한부 환자의 그것이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사람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치의는 이것이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에게 병실에 찾아오라고 간청했지만 지훈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이제 병원 침대보다 서연이 준비해준 맑은 차와 소박한 식단이 더 큰 믿음을 주었다. 지훈의 몸에 활력이 돌아오자 그는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사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를 해결해 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냉철한 카리스마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그의 부활은 그룹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는 한태성과 한영민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들은 지훈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미 후계 구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태성은 영민을 불러 거칠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시골 처녀가 뭘 하길래 지훈이 녀석이 저렇게 갑자기 좋아진 거야. 이대로 두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다. 영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밤마다 그 여자의 방을 엿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몇 약초와 낡은 책들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도 되는 걸까요? 말도 안 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 여자를 제거해야 한다. 태성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지훈을 다시 병들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회장실에 있는 지훈의 채 몰래 약물을 타거나 그의 식사에 독을 넣으려 시도했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감각은 모든 것을 간파하고 막아냈다. 서연은 지훈이 먹는 모든 음식과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나 기운이 감지되면 즉시 폐기했다. 한태성과 한영민은 서연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어떤 상류층 인사보다도 고요하고 위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던지는 모든 조롱과 비아냥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그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루는 태성이 서연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그는 서연이 식물을 심고 있는 정원으로 다가가 억지로 말을 걸었다. 아가씨, 농사나 짓던 사람이 이런 명문가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지훈이의 병이 나은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곧 병이 재발할 텐데. 그때도 네가 책임질 수 있을까? 서연은 조용히 흙을 털어내고 그를 바라보았다. 총재님의 병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 치료법은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뿐, 한번 자리 잡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총께서는 총재님의 회복을 원치 않으시는군요. 서연의 말에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말에 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그의 손은 누군가에게 잡혔다. 바로 한지훈이었다. 지훈은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손은 태성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이 잡고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삼촌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대려 하다니
태성은 지훈의 눈을 보고 겁에 질렸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증오할 줄은 몰랐다. 지훈아. 그게 아니고 나는 그저 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을 뿐이다. 지훈은 태성의 손목을 놓아주고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를 자신의 뒤에 숨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 앞에서 다시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상처라도 입히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서연을 철저히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겼고 그녀가 불편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즉시 달려가 해결했다. 그는 그녀가 시골에서 가져온 약초들을 보관할 전용 온실을 지어주었고 그녀의 연구를 도울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 그대로 의뢰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삶의 벼랑 끝에서 구해준 구원자였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가고 싶었고 그녀의 신비한 능력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지훈은 서연의 배경을 다시 조사하게 했다. 그는 이번에는 비서에게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의 고향 마을을 찾아가 그녀의 어린 시절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돌아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서연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롭고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지만 그녀의 능력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전해질 뿐이었다. 그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없었다. 지훈은 서연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환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태성과 한영민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더 위험하고 잔혹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한지훈이 자신의 비서에게 서연의 신상 조사를 맡긴 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서의 보고를 재촉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회장님, 윤서연 씨에 대한 기록은 정말 깨끗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에는 윤서연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다녔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폐교되거나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은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지훈은 서연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은밀히 지켜보았다. 서연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약초를 캐거나 명상을 하거나 태극권과 비슷한 기이한 동작을 수련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고 강인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녀가 약초를 다루는 손놀림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능숙했고 그녀는 약초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그녀의 뒤를 몰래 따라가 그녀가 약초를 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연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건강에 다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고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지훈은 곧바로 서연을 찾아갔다. 서연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총재님, 누군가 독을 썼습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지만 총재님의 몸에 오랜 시간 쌓여온 독입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그는 서연의 말대로 지난 며칠간 특별히 먹거나 마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한 가지. 삼촌 한태성이 가져온 특별한 홍삼차를 마신 것 외에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그를 독살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듯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장의 독은 제가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총재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막아내셔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흔들리면 저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냉철한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이 음모의 배후를 밝혀내고 그들을 단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불러 비밀리에 움직이도록 지시했다. 최근 한태성 삼촌이 방문했을 때 내가 마신 모든 음식과 음료를 분석해 그리고 그가 가져온 홍삼차의 성분을 철저히 조사해. 한편 한태성과 한영민은 지훈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서연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확신했다. 영민은 태성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 시골 처녀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지훈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것을 알리면 그 여자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태성은 영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병원 측에도 미리 손을 써 두었으니 지훈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발표할 준비를 해. 그때를 틈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거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한지훈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지훈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몸이 좋지 않은 척 연기하며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밝혀내고 싶었다. 서연은 지훈의 방에서 조용히 그를 치료했다. 그녀는 그에게 독을 해독하는 특수한 약을 다려주었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침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침술은 통증이 전혀 없었고 마치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길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몸을 다루는 방식이 그 어떤 의사보다도 섬세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지훈에게 말했다. 총재님, 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경계를 늦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훈은 서연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능력이 그의 제국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은밀히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병든 상태에서 삼촌과 사촌형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태성과 한영민은 지훈이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해외 계열사와의 불법 거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지훈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지훈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결심했다. 서연은 지훈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고 그의 정의감을 존경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그가 자신의 제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의뢰인과 치료사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동반자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그들이 곧 맞이하게 될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될 터였다. 한태성과 한영민은 지훈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의 주치의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으며 언론의 총재가 다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흘렸다. 그들은 지훈이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그들은 서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끼우고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회사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그들의 목적은 지훈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영민을 임시총재로 추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이사회에 불러 그녀가 지훈에게 사용한 정체불명의 약물과 치료법이 지훈의 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사기꾼이자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이사회 당일, 서연은 단정하고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이사들은 수군거렸다. 그들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고 조롱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한태성의 말처럼 권력을 노리고 들어온 천박한 여자로 보였다. 한태성은 회의를 시작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지훈 총재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바로 이 여자, 윤서연에게 있습니다. 그는 준비한 가짜 진단서와 서연이 지훈에게 다려주었던 약초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우리 한지훈 총재의 최근 진단서입니다. 그의 병이 다시 악화되었고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자가 총재에게 강제로 먹인 정체불명의 약물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신비한 의사라며 총재를 현혹했고 결국 총재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즉시 해임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한영민은 태성의 옆에 서서 위선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제 사촌형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의 사악한 마음에 우리 모두 속은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고 지훈 형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한태성과 한영민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말을 듣고 서연을 비난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모두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에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바로 한지훈이었다. 그의 모습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한태성과 한영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서연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이사회 이사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그리고 이사님들, 무슨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내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죠? 한태성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병원에 있어야 할 몸이 병원에 있는 몸은 삼촌께서 준비한 가짜 진단서에 불과합니다.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제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합니다. 모두 제 아내 윤서연 덕분입니다. 그녀는 저를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당신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이들은 당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당신을 조롱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들의 오만함을 깨부술 때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한영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한영민은 그녀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영민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그때부터 하체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밤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립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한영민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가 2년 전 겪었던 교통사고는 극비 사항이었다.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불면증과 두통은 아무도 모르는 그의 개인적인 고통이었다. 서연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사님들, 저는 눈앞에 있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의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진실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사들은 경악했다. 한태성과 한영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한태성과 한영민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횡령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삼촌, 그리고 사촌형. 지난 몇 달간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횡령 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고 당신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태성과 한영민은 지훈의 말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킬 줄은 몰랐다. 그들은 서연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시골 처녀로 치부했고 그녀의 능력을 무시했다. 그들의 허세와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한지훈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법정으로 변했다. 한태성과 한영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방심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사촌형, 당신들은 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내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심지어 나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당신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한영민은 두려움에 떨며 변명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지훈아. 우리는 그저 네가 너무 아파서 회사를 위해 입 다물어. 지훈은 차갑게 그를 끊었다. 당신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죽음을 기다리며 이 회사를 차지하려 했겠지. 하지만 당신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섰다. 지훈의 비서가 미리 연락을 취해 온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한태성과 한영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발버둥치며 지훈에게 용서를 구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는 내 삼촌이다. 지훈은 그들을 무시하고 뒤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영혼을 좀먹었고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지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이사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서연을 판단하고 조롱했다. 그들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사과했지만 지훈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해임 통보를 전달했다. 여러분은 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된 정보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는 경영진으로서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결정에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회의실을 떠났고 회의실에는 지훈과 서연만이 남았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총재님, 이제 끝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죽었거나 저들의 손에 회사를 빼앗겼을 거야. 너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고 내 제국을 지켜주었어.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총재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지우는 그녀의 겸손함에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총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했다. 앞으로는 지훈이라고 불러줘. 우리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진짜 부부잖아.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비싼 드레스와 보석을 선물했다. 서연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네가 처음 이 집으로 왔을 때 널 무시했어. 널 그저 내 병을 치료해줄 도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 나는 이제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내 삶의 이유가 되었어. 서연은 지훈의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치료하면서 그와 정이 들었다.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고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태성과 한영민의 탐욕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한태성과 한영민이 체포된 후 한지우는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재무팀을 통해 그동안 두 사람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을 낱낱이 파헤쳤다. 회사의 자산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불법적인 계약들이 체결된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겼고 두 사람의 재산은 모두 동결되어 회사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 이사회의 반역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지우는 자신의 오랜 비서와 신뢰할 수 있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꾸렸다. 회사는 잠시 흔들렸지만 지훈의 강력한 리더십과 서연의 조언 덕분에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서연은 이제 단순한 회장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개인 자문가이자 그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화려한 공식 석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지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지혜는 빛을 발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인간적인 면모와 자연의 섭리를 고려한 경영 방식을 조언했다. 지훈은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더 이상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정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와 환경 보호를 고려하는 등 서연의 가치관을 자신의 경영 철학에 접목시켰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서연과 함께 저택의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직접 심은 약초들을 돌보고 있었고 지훈은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식물들은 더욱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네가 가진 능력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훈 씨,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평화로웠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태성과 한영민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한 후 지우는 그들의 뒤에 숨어있던 더 큰 세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태성이 오랜 시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해외 기업인 블랙포춘이었다. 이 회사는 합법적인 무역 회사를 가장하여 국제적인 불법 자금 세탁과 무기 밀매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태성은 이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블랙포춘의 회장인 루카스 모건은 한태성이 체포되자 한국에 있는 자신의 사업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지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지훈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서연을 노렸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약초를 구하러 홀로 외곽 지역에 있는 산을 찾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어두운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을 홀로 다녔고 위험한 동물이나 도적들을 여러 번 마주했었다. 그녀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몸을 낮췄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특별히 제조한 독성 약초 가루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병을 던졌고 병은 깨지면서 독한 연기를 내뿜었다. 남자들은 기침을 하며 눈을 비볐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의 뒤로 돌아가 그들의 혈자리를 찔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했다. 남자들은 순식간에 쓰러졌다. 서연은 그들이 정신을 잃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 해독 약초를 발라주었다. 그녀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연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녀는 루카스 모건의 위협을 절감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곧바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알렸다. 지훈은 격분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경호원을 붙이고 루카스 모건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스 모건은 서연이 자신의 부하들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한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연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는 지훈의 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서연의 일정을 파악하고 그녀가 가장 경계가 허술한 순간을 노렸다. 지훈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려했다. 그는 그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그녀를 24시간 감시했다. 그러나 서연은 지훈의 보호를 거부했다. 지훈 씨, 당신이 저를 보호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집요하게 노릴 겁니다. 저는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당당함과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에 동의했다. 그들은 루카스 모건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루카스 모건을 유인하고 지훈은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로 했다. 그들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루카스 모건의 함정에 빠진 척 연기하기로 했다. 그녀는 경호원을 따돌리고 홀로 외출했다. 그녀의 행선지는 한적한 교회의 허름한 창고였다. 이곳은 루카스 모건의 부하들이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준비한 장소였다. 지훈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녀의 결단력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원격으로 그녀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서연이 창고로 들어서자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루카스 모건 씨에게 전하세요. 당신들의 함정은 너무 뻔하다고. 그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남자들은 그녀의 당돌함에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를 묶었다. 그들은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루카스 모건에게 연락을 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카스 모건이 나타났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비웃었다. 한지훈이 너 같은 시골 처녀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정말 어리석군. 너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저 그의 약점에 불과해. 서연은 조용히 모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지훈 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군요. 당신이 지훈 씨를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건은 서연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네가 이 상황에서 허세를 부려봤자 소용없어. 네가 가진 힘은 이 철창 안에 갇혀버렸다. 이제 내 남편은 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하하하. 바로 그때 창고의 모든 전등이 갑자기 꺼지고 비상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모건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모건의 부하들은 주위를 경계하며 서연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쓰러졌다. 서연은 이미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녀의 손목을 묶은 밧줄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칼로 끊어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의 혈자리를 짚어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다. 모건은 경악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네? 너는? 도대체 누구야? 모건은 서연을 보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모건에게 다가갔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시골 처녀죠? 당신은 당신의 부하들만 믿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오만함에 눈이 멀어 당신의 약점을 간과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약점은 당신의 탐욕입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지훈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루카스 모건을 체포했다. 지훈은 모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 자금 세탁과 무기 밀매에 대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다.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아내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루카스 모건은 지훈의 말에 절망했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한지훈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미끼로만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실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잡기 위한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찰들이 루카스 모건을 데리고 나간 후 지훈은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안전을 확인했다. 서연아!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지훈 씨. 제가 누구인데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지훈은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계약이나 위기 극복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벽과 같았다. 루카스 모건이 체포되자 한지훈 그룹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지우는 모건이 남긴 모든 잔재들을 철저히 청산했다. 그의 변호사팀은 모건의 불법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추적하여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에 넘겼고, 모건과 관련된 모든 사업체는 폐쇄되거나 국유화되었다. 지우는 이 위기를 통해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서연의 조언을 받아들여 친환경 사업과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회사 안팎으로 지훈과 서연에 대한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지훈의 뛰어난 경영 능력은 물론 그의 목숨을 구하고 위기에서 구해낸 서연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의 사람들은 경외감을 표했다. 이제 아무도 서연을 단순한 시골 처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훈의 아내이자 그룹의 숨은 조력자,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자신이 직접 가꾼 정원에서 약초들을 돌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약초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을 지켜보았다. 서연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거야.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야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겠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처럼 당신과 함께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러나 다시 한번 거대한 그림자에게 위협받게 되었다. 루카스 모건에게는 자신을 도와주는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과거 한지훈 그룹의 회계 감사팀장이었던 이정우였다. 그는 한태성과 모건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겨왔고,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도피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신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해킹하여 빼돌렸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정우는 이 데이터를 다크웹에 올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한지훈 그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히려 했다. 지훈은 해킹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다. 그는 즉시 IT 보안팀을 소집하여 데이터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정우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모든 서버는 암호화되었고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훈은 이정우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정우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모든 핵심 데이터를 해킹했어. 이대로라면 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거야. 나는 회사를 파기 직전에 살려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위기에 처하다니. 서연은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훈 씨,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말에 의아해했다. 어떻게 그는 세계 최고의 해커야?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어. 그의 약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탐욕입니다.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정우는 돈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이정우가 데이터를 팔아넘기려는 다크 웹사이트를 알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적인 해커 네트워크의 일원인 블랙 로터스에게 연락을 취했다. 블랙 로터스는 서연의 부탁을 받고 이정우의 계정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했지만 서연의 친구는 그의 미세한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계획에 따라 미끼를 던졌다. 그는 이정우에게 직접 연락하여 데이터를 다시 사겠다고 제안했다. 이정우는 지훈의 제안에 비웃었다. 한지훈 총재님, 당신이 나를 잡으려 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난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나를 잡고 싶다면 24시간 안에 이 데이터를 파기하고 1억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와.
이정우는 지훈에게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모든 통신이 차단되는 외딴 지역이었다. 지훈은 이정우가 자신을 잡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의 계획을 믿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이정우는 당신이 혼자 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는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당신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지훈은 서연의 계획대로 이정우를 만나러 갔다. 그는 현금 가방을 들고 혼자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이정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용기와 서연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정우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지훈이 가져온 현금 가방을 보고 비웃었다. 한지훈 총재님, 당신은 여전히 어리석군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제 당신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당신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킬 겁니다. 그는 지훈에게 데이터를 담은 USB를 건네는 척하며 숨겨둔 총을 꺼냈다. 현금은 내가 가지고 데이터는 파기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사라질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정우의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그의 팔을 꺾었다. 그는 지훈의 비서였다. 그는 이정우의 총을 빼앗아 던졌다. 이정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이미 이정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정우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정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정우, 네가 가진 기술은 오직 복수와 파괴에만 쓰였어. 하지만 나에게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 지훈은 이정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네가 가장 간과했던 것이 바로 그거야. 너는 이 싸움에서 혼자였고 나는 내 아내가 있었어. 이정우는 지훈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경찰들이 약속 장소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정우를 체포했다. 이정우는 자신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잡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은 그를 향해 말했다. 네가 내게 보냈던 메시지. 그리고 네가 데이터를 팔아넘기려 했던 다크 웹사이트. 모두 내 아내가 만든 가짜였어. 네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내 아내의 친구들이었지. 너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져 있었어. 이정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복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는 서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지혜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만 믿었지만 서연은 인간의 심리와 탐욕을 이용하는 더 깊은 전략을 사용했다. 경찰들이 이정우를 데리고 나간 후 지훈은 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고했어. 이제 서연에게 가자. 지훈은 서연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이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너는 내 삶을 구원하고 내 회사를 구하고 나를 구했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제국의 수호자야.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지훈 씨, 우리는 함께 해낸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태성의 탐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지훈은 더 이상 병든 총재가 아니었고 서연은 더 이상 신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그룹을 운영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수년 후 한지훈 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경영 철학으로도 유명했다. 지훈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가로 존경받았고 서연은
지훈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모두가 비웃었던 시골 처녀와 죽어가는 총재의 사랑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준 위대한 러브스토리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웠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증명했다.